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2월에는 정월 대보름이 있죠.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현재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농경사회 시절에는 설과 같은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정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자 그 해를 설계하는 달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보름날 자정을 전후로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곳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려는 의미로 날밤, 호두 등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부럼 깨기를 하고 오곡밥을 지어 먹으며 귀발기술을 마시고 밤에 뒷동산에 올라가 달맞이를 하며 소원 성취를 빌었다고 하는데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서도 정월 대보름 저녁 달이 뜰 때 소원을 빌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패드 엘리아스의 Fly to the Moon.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새로운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남산 듣는 유튜브는 첫 방문인데 앞으로 지혜 사서님과 함께 좋은 책을 소개할 예정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앤드루 도이그 작가님의 죽음의 역사입니다. 작가님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생화학 교수이신데요. 1994년부터 강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된 연구 분야는 계산생물학, 신경과학, 치매, 발생생물학, 신약개발, 단백질인데요. 작가님의 첫 저서인 죽음의 역사는 전염병에서 유전병, 사고, 폭력, 식단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인간의 주요 사망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을 일으킨 인류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책의 서문은 시에나의 4대 재앙으로 시작하는데요. 1347년 시에나는 이탈리아 중부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주로 대부업, 양모무역과 군사력으로 번영을 누렸는데요. 재화공이자 세금 징수원이었던 아뇰로 디투라 델 그라소는 개인적 관찰과 경험, 공식 기록 열람을 바탕으로 1300년에서 1351년까지 시에나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대기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인류에게 역사상 최악의 고통을 안겨주었던 치명적인 전염병인 흑사병을 가장 상세히 다룬 동시대 자료라고 하는데요. 디투라는 시에나 도심과 근교에 살던 인구의 4분의 3이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시에나에서 있었던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음의 주요한 원인을 두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기근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흑사병과 기근, 전쟁은 죽음 그 자체와 더불어 중세 아포칼립스, 즉 종말의 4대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날 주요 사망 원인은 신부전, 암, 뇌졸중, 치매라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과거에는 흉년이 한두 해 이어지면 목숨이 위험했으나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는 식량의 부족보다 과다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사는 방식이 수없이 바뀌었듯이 죽음의 방식 또한 달라졌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게 이 책이 목표라고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죽음의 원인, 전염병,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 치명적인 유산, 나쁜 행동, 이렇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인 죽음의 원인은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수빈 사서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과거에는 죽음을 호흡과 심장 박동의 정지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아주 가느다란 호흡을 감지하기 위해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의 코 밑에 거울을 갖다 대고 김이 서리는지 보았다고 하는데요. 사망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어떤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채로 매장될까봐 매우 두려워해서 1896년 런던에는 생매장 예방협회가 설립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사망의 정의는 호흡 정지, 심장 박동 정지, 고통에 대한 반응 또는 동공 확장보다 뇌사 개념이 중요한데요. 뇌사는 완전하고 역전 불가능한 뉴런 활동의 정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 뇌간 반사 부재, 호흡 부재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뇌간은 뇌가 신체에 보내는 운동 제어 신호를 조정하는데요. 뇌간이 기능하지 않으면 의식을 차리거나 기본 신체 기능을 판단할 수 없어서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뇌관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단지 살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책에서 기대 수명의 변화를 통해 인류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생 시 기대 수명은 현재 사망률이 유지될 때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하리라 기대되는 평균 기간으로 정의되는데요. 세계 1위는 남자 80.5세, 여자 86.8세인 일본이고, 동아시아와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37개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인데요. 남자 49.3세, 여자 50.8세인 시에라리온이 최하위 국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가난한 국가도 19세기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발생한 기대 수명의 큰 변화는 인구학적 천이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주거 환경과 위생 등의 개선으로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사회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번식 방법의 전환이 인구학적 천이인데요. 시기는 다르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국가마다 기대 수명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사회학자 세뮤얼 프레스턴은 1975년 최초로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한 국가 경제 수준과 기대 수명의 관계를 관찰했습니다. 관찰 결과 단순히 부유한 국가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의료에 높은 비용을 쓰지만 기대 수명은 한국, 일본, 스페인, 스위스 등에 비해 낮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살인과 자살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존재하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더 나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 상태를 전체적으로 개선하고자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인류 역사를 뒤흔들 만큼 큰 영향을 끼쳤던 전염병과 어떻게 싸워서 퇴치에 이르렀는지 다루고 있는데요. 수빈사서님은 책에 등장하는 전염병 중에서 어떤 게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흑사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시에나가 몰락한 제일 큰 이유도 흑사병이어서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은데요. 흑사병, 즉 패스트는 인류를 괴롭힌 최악의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고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패스트를 일으키는 패스트균은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시골 지역에서 발견되는 소형 설치류에 사는데요. 감염된 벼룩에 물리거나 피부에 상처가 난 상태로 감염된 동물을 만지거나 감염된 인간 또는 동물의 비말을 흡입했을 때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 살던 인간이 설치류로부터 감염되어 처음 발생한 이 전염병은 나중에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14세기 대형 상던과 말을 탄 몽골인들이 자주 이동하면서 이 신종 질병이 동서양을 오가게 됩니다. 1347년 지중해 항구에 들어온 배에 타고 있던 감염된 쥐와 사람이 유럽을 덮치면서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되는데요. 전반적인 치명률은 도시마다 달랐지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큰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2년 안에 메카, 바그다드, 예루살렘 등 중동 도시들까지 휩쓸었다고 합니다. 네, 패스트는 치명적인 전염병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6세기에 최초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에야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정부와 의사는 역병이 창궐하는 조건인 더럽고 열악한 주거 환경, 오염된 물, 빈곤을 없애기 위해 앞장섰는데요. 전염병 환자를 격리할 병원을 지었고 조직을 만들어 도로를 청소하고 변소를 비웠습니다. 도시 성문과 길목마다 경비대가 흑사병의 전파를 막았고 흑사병이 다시 발발하면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흑사병의 원인은 미상으로 남았고 치료법도 없었지만 전염을 막는 시스템은 개발된 건데요. 바로 검역 조치였습니다. 당시 라구사는 지중해 다른 항구와 무역을 하는 주요 항구였고 당연히 흑사병이 번질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1377년 라구사 시의회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30일의 검역, 즉 격리기간을 두기로 하고 이탈리아어로 30을 의미하는 트렌티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병의 확산을 예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데요. 격리기간은 30일에서 40일로 연장되었고 명칭도 트렌티노에서 40을 의미하는 베니스 방언 콰란타를 딴 콰란티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검역을 의미하는 콰란틴이 여기서 왔다고 합니다. 설치류와 설치류에 기생하는 해충에 의한 자연 감염으로 인해 놀랍게도 패스트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개별 사건으로 그치지만 사람과 함께 사는 쥐와 벼룩이 감염되면 지금도 패스트가 유행할 수 있는데요. 패스트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지만 패스트균의 일부 종은 항생제의 내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균이 설치류에서 인간으로 최소 3번 옮았다는 것은 언제든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뜻이라고 하네요. 패스트도 백신이 있긴 한데 특별히 고위험군인 사람에게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백신은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주입하므로 인간의 체내에서 새로운 종이 되어 복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태까지 생백신 주입 후 인간이 사망한 사례는 없으나 실험실 동물이나 인간 외 영장류는 다수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현대의학의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보면 81억 명의 인구는 단순히 엄청나게 많은 식량 공급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도 인류가 백신으로 박멸한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치명률도 높은 질병인데요. 평생에 한 번만 걸리지만 치료제는 없다고 합니다. 천연두는 약 1만 년 전 아프리카 설치류 바이러스에서 진화하여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농경이 시작됐을 때 인간에게 옮았다고 추정되는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천연두를 예방하는 아주 오래된 방법은 인두법으로 면역이 없는 사람에게 고의로 천연두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인두법은 성공적이었지만 두 가지 큰 단점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살아있는 천연두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건 위험한 시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술받은 사람의 경과가 좋다고 해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위험했는데요. 접종받은 보균자로부터 천연두가 옮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병에 걸리는 것으로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18세기 영국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는 우유를 짜는 하녀들이 우두,
즉 소위 고름에 노출되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미신을 확인하기 위해 하녀의 손에 난 물집에서 고름을 빼내 자기 정원사의 아들에게 주사하여 가벼운 우두에 걸리게 했는데요. 이후 여러 차례 천연두를 주사했음에도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제너는 다른 아이 100명과 자기 자신에게 똑같은 방법을 시행했고 대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는 라틴어로 소를 의미하는 바카를 따서 시술의 이름을 백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지역은 1807년 세계 최초로 천연두 백신을 의무화했습니다. 그 후 각국 정부에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정부가 불안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국가도 있어 바이러스는 존속했는데요. 천연두를 완전히 없애려면 세계적인 공동계획이 필요했고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퇴치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자금과 인력, 백신이 모두 부족하여 북미와 유럽만 박멸에 성공했기 때문에 1967년 다시 천연두 박멸 집중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종적을 감추게 만들었습니다. 제너가 백신을 발명한 지 약 200년이 흐른 1978년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서 천연두가 사라졌다고 선언했는데요. 천연두의 사례는 전 세계가 협력하면 치명적인 질병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백신 접종 전략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이 여러 치명적인 감염을 예방하는 기적의 전략이지만 모든 병을 해결할 수는 없기에 사람과 전염병의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의 제목은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 인데요. 그래서 먹는 음식과 식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빈사서님은 책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소제목의 기근에 관해 다룬 챕터가 기억에 남습니다. 소제목이 헨젤과 그레텔인 이유는 동화 속 이야기가 음식에 대한 집착, 부모의 죽음, 빈곤, 아동학대 등 기근에 관한 모든 공포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는 1315년 대기근 시기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벼랑 끝에 몰린 가족들이 실제로 아이를 굶어 죽게 두고 심지어 잡아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농경사회가 시작되고부터 농업혁명 이전까지 주기적인 기근이 있었는데요. 산업사회로 들어와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나 무능 또는 전쟁 등으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세계 인구는 얼마나 잘 먹고 있을까요? 세계 기아지수는 영양 결핍률,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 발육부진, 사망률 이렇게 4가지 지표로 국가별 점수를 매기는데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점수를 비교하면 상황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기근을 피할 수 있다는 가설이 일치하는 추세인데요. 어떤 나라든 자연재해 때문에 흉년을 겪을 수는 있으나 이제 위험을 알릴 통신망이 발달했고 해외 정부와 자선단체의 원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전염병에 대응할 항생제, 탈수 치료를 위한 전해액, 응급식량도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주기적으로 아사의 벼랑에 몰리던 상황에서 이제는 전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1750년경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 기근의 지속적인 위협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극빈층 사람들은 여전히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였는데요. 이 시기 화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대두되면서 신체에 필요한 성분을 먹지 않으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필수 미량 영양소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발견하고 괴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알아낸 기나긴 시간은 인간이 미량 영양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체내에 압도적으로 풍부한 단백질은 콜라겐인데 콜라겐 사슬에 산소 원자를 더해주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없으면 산소 원자가 없어 콜라겐 구조가 취약해지고 그 결과 치주 인대가 약해져서 이가 빠지게 되는데요. 동물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으나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는 예외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영양실조를 퇴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비타민C와 같은 미량 영양소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렴하면서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질병에 비해 해결책에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양실조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영양실조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더 건강해져서 더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은 헌팅턴병, 혈우병, 알츠하이머병, 다운 증후군 등 유전에 관련된 다양한 질병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수빈 사서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생명이 탄생한 이후로 수십억 년 내내 유전병은 존재했다고 합니다. DNA 복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유전병은 부모 중 한 명에게서만 해당 돌연변이를 받아도 나타나는 우성 유전병, 부모 양쪽에게서 유전돼야 하는 열성 유전병, 보통 남성에게서만 증상이 나타나고 여성은 증상 없이 유전자를 보유하기만 하는 반성 유전병, 수많은 DNA 변형이 질병의 발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인자 유전병,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전병은 증상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치료가 어려운데요. 환자와 그 후손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구적 치료는 DNA를 바꾸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00년쯤 유전에 대한 멘델의 연구로 헌팅턴병은 우성 유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최초의 유전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전자의 성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1960년대 미국의 웩슬러 가문에 의해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웩슬러 가문은 헌팅턴병의 우선 유전자를 지녔고 가문의 모든 사람이 헌팅턴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헌팅턴병과 싸우기로 결심하여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유전병 재단과 미 의회의 지원으로 미국 베네수엘라 헌팅턴병 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는데요. 100명이 넘는 과학자가 10년간 프로젝트에 매달린 결과 우성 유전자를 찾는 데 성공했고 나아가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 사용하게 된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헌팅턴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헌팅턴병 검사도 가능해졌으나 아직 치료법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련 연구는 진행 중이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유전병은 대부분 복잡한 다인성 패턴을 보이는데요. 헌팅턴병처럼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기는 질병은 6천여 가지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친척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질병과 관련된 특정 SNP 보유 여부 검사는 이제 흔해졌는데요. DNA 일부가 아닌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DNA 염기서열 분석은 저렴하고 빠르며 정보가 풍부한데요. 심지어 출생 전에 태아 DNA 샘플을 분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NA 염기서열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태아의 유전병을 검사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유전자 보인자라는 의심이 들면 착상 전에 유전자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체외 수정 후 배아를 검사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가 없는 배아를 자궁에 이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배아를 조작해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더하거나 빼는 기술도 개발 중인데 이러한 기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정 유전병에 걸리지 않는 성인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 변화는 자식에게도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기술이 안정화된다면 단일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단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유전병은 해결될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타살, 자살, 중독, 교통사고 등 인간의 나쁜 행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독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캐나다인 의사 가보르마테는 밴쿠버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악의의 영역에서 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테가 연구한 중독자들은 하나같이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감정적 고통을 덜기 위해 약물을 쓰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유년기에 나쁜 일을 한번 겪을 때마다 마약을 남용할 위험성은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듯 중독이 되면 부모 노릇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비극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알코올의 경우 금지 약물이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브리스톨 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너트의 주도하에 약물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위원회의 워크숍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개의 약물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결과 그중 사용자에게도 타인에게도 가장 해로운 약물로 알코올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단순히 기호식품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제하며 사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인 코너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수빈 사서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책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땐 내용이 무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 읽고 나니 약간의 유머러스한 부분들도 있었고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생략한 내용이 많아서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 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죽음이 주는 공포에 맞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용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미로의 괴물이 피는 숲인데요. 뮤직비디오가 한편의 애니메이션 작품처럼 수준이 높아서 저희가 올려드린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빈 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미로의 괴물이 피는 숲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정순 작가님의 그림책 철사 코끼리인데요. 아무나 오를 수 없는 돌산 아래 소년 대헷과 아기 코끼리 얌얌이 살고 있습니다. 대헷은 고철을 주워 산 너머 마을에 사는 대장장이 삼촌에게 가져다 두는 일을 하는데요. 고철을 주울 때나 산을 넘을 때나 대헷 곁에는 언제나 아기 코끼리 얌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얌얌이 죽고 마는데요. 슬픔에 빠진 대헷은 주워온 철사를 모아 얌얌을 닮은 거대한 코끼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얌얌이 아니죠. 녹슨 철사 코끼리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대헷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대헷은 철사 코끼리가 얌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누구에게나 대헷에 철사 코끼리와 같은 존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며 마음속 철사 코끼리와 작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죽음과 이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소진되었을 마음을 위로하는 곡입니다. 최유리의 밤바다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